네, 정치 막전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평의를 열어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논의를 할 텐데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1차례 변론이 있었고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다 중계가 됐는데 성완용 선임 기자께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재판관들이 최종 평의에서 어떻게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이거를 표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판결 기준 뭐라고 보세요? 이게 탄핵이란 제도 자체가 헌법에 나와 있고요. 네. 이게 국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냥 탄핵과 관련한 절차 이런 동호 반복 설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탄핵이 뭔가에 대해서 어디 설명되어 있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도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설명드리면 탄핵은 공직자가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 헌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돼 있어요. 탄핵 대상 공직자들을 쭉 열거해놓고 비교적 고위 공직자들이죠. 그다음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죠. 노무현, 박근혜 이때 판례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중대한 위배. 그냥 위배가 아니고 그냥 이 작은 걸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탄핵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탄핵은 파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경고, 정직, 감봉 이런 거 없어요. 징계 과정 없이 그냥 그만두는 그냥, 파면. 인용이 되면 그냥 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파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 문제만 남았고요. 네. 저는 100% 탄핵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중대하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한밤중에 헬기 와서 착륙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체포조 명단까지 돌렸고 우리 한겨레 신문 포함해서 언론사에 무슨 단수 지시까지 내려졌고 이건 파면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쟁점 이런 판결 기준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어떻게 논리를 잘 갖춰서 결정 선고문을 내놓느냐 그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고 기일에 대해서 7일이냐 14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한 2, 3일 전에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선고 전에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죠. 2월 27일에 그러니까 과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은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논의를 좀 한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한 뒤에 만약에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변론을 제기하고 갱신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 선고가 좀 늦춰지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마은혁 후보자 없이 좀 빨리 선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 최근에 이 정치 쪽 뉴스 중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이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이냐 또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명이 되면 언젠간 되겠죠. 임명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방송이 지금 녹화인데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혹시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걱정도 좀. 네.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국무위원들은 반대가 많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라고 임명을 했는데 즉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아무튼 최상목 대행도 존중하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 임명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어떤 전망을 하는 것보다 좀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일단 즉시 임명하는 게 맞아요. 이건 좌고 우면하고 뭐 정무적 고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언론 중에서는 이제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또 국민의힘 뭐 여기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도 국회나 대법원에서도 다 뭐 무시한 전례가 많다. 그러니까 꼭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다. 꼭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전례가 실제로 있나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사 그런 전례가 있다고 쳐도 그 국회나 대법원이 잘못한 거거든요. 네. 잘못한 거를 따라서 너도 잘못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게 말이 안 되고요. 네. 또 국회나 대법원에서 안 따랐다. 그 잘못된 그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헌 법률 심판이거든요. 근데 네.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면 그 법률 조항이 그때부터 효력이 정지가 돼요. 특히 이 형벌과 관련된 법률은 소급해서 네.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은 위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해서 국가를 상대로 네.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끔 국회의 경우에 이거는 위헌 결정을 하면 이게 옛날에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다 이게 그 효력을 상실하면 좀 문제가 복잡하니까 네.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건 위헌이라고 네. 하고 국회가 언제까지 이 법률을 헌법에 맞게 개정을 해라 아하, 이렇게 권고를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게 여야 간의 그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쟁점.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뭐 낙태죄 네.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이걸 입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여야 간의 의견을 모을 수가 없고요. 또 뭐 종교단체 이런 데서 뭐 반대도 하고. 낙태에 대해서 뭐 철저히 반대를 하고 네. 이렇게 하니 이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결정을 뭐 불가피하게 따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부분이 걸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최상목 대행 보고 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든 좀 막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다. 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에 지금 약간 제가 볼 때 눈이 멀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런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해도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안 따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조항 없어요. 그렇군요. 너무 성식적이라서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이걸 왜 조항인데. 법률에다 넣습니까? 네.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다. 임명을 해야죠. 네. 그거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이건 궤변도 아니고 이거 억지예요, 억지. 네. 어떻게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 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저도 이제 분노가 좀 네. 치미는 그런 네. 대목이고요. 그래 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게 맞는 거죠. 헌법재판소 법에도 이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기속이라는 게 이제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물론 이거는 법률 위헌 결정이지만 다른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헌법 소원 또 뭐 정당 해산 심판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했죠. 네. 말도 안 된다 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거기서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은 정당은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이런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네. 현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탄핵 심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이냐 말 네. 것이냐. 이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입니다. 스스로. 네. 예,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참여시키면 변론을 갱신해야 되죠.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항의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마은혁 재판관은 변론할 때 참여도 안 했는데 그걸 서류만 보고 대충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다고 또 참여를 안 시키면 9명이 완전체인데 8명 불완전체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결함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4월 중순에 2명, 재판관 2명이 지금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결정 선고를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참여시키지 않고도 해도 좀 서둘러서 이 불안정한 대통령이 지금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 불안정한 상태를 좀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되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해야 되는 게 맞고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예, 뭐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쪽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끝까지 임명을 안 한다. 뭐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해 할 것이다. 네. 그럼 한덕수 그것도 총리는 변수더라고요. 네,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파면 또 탄핵 소추 또 되는 겁니다. 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덕수 총리가 나는 여야 합의가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이 안 돼 이거는 자기 이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야. 네. 그러니까 당신 탄핵 소추 아마 결정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또 다시 대행에게 최정욱 대행에게 다시 가는 건가요? 그런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네.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도 좀 각성이 필요하다.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결정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에 선관위의 감사원이 이제 선관위를 감사를 했는데 이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제 선관위의 채용 비리 감사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결과를 내놓은 건데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채용 비리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많은 이제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우리를 감사한 거는 월권 감찰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고 반면에 감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거는 직무 감찰이고 회계 감사는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회계 감사를 이용해서 더 감사를 이어가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문제로 감사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선관위를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외부기관 감시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선관위, 감사원 서로 헌법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네, 뭐 문제 있으면은 직무 감찰, 직무 감사, 뭐 회계 감사 다 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 대통령 포함해서 다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그동안 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감사하고 감찰할 것인가. 이건 약간 법적인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도 개선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권한이 없다라고 결정할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고 네. 감사원에서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이거 왜들 이러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하든가 네. 아니면 이거 지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 부분을 빼고 회계감사 관련한 부분만 발표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네. 너무 좀 얌체 같은 것 같아요. 옳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감사원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소속에 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으로 이제 회계감사, 직무감사, 직무감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상하게 헌법에 아예 대통령 소속과의 감사원을 둔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편제도 이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의 감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 감사원을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헌법상 별도 독립기구,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처럼 헌법에 존재하는 그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역대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감사원 시켜서 그 전임 대통령과 측근들 비리를 막 감사하고 표적 있지 않습니까? 감사 뭐 이런 논란. 또 뭐 정책적 결정한 것도 필요 없어. 저거는 불법이야 해서 막 감사원 시켜서 막 털고. 네. 여기 어떤 그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을 하면 꼭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 감사원을 시켜서 중앙선관위를 공격을 하는 건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쪽을 이제 흔들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 결과 나온 거는 부정선거랑은 약간은 좀 결이 다른 전혀 건데, 관계없죠. 네, 그게 예. 이제 부정선거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네. 자식들 저렇게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이 감시한 선거니까 저 부정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건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중앙선관위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여당 편도 있고 야당 편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사람들이 다 짜고 부정선거를 해요. 그게 안 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건 음모론이다. 어쨌든 중앙선관위의 어떤 신뢰를 자꾸 훼손을 하고 막 이렇게 흔들면 이제 보수 쪽이 결집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중앙선관위 자체 직무감찰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네. 중앙선관위를 국회에서 뭐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뭐 이런 대안 모색도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엄 이후에 그 여론조사가 약간 좀 요동이 친 것 같은데 정권 교체론, 그다음에 정권 연장론 이게 사실은 그 이전의 탄핵 국면에서 정권 연장론이 의외로 좀 높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탄핵 선고가 가까워오면서 점점 정권 교체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 조사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정권 교체론이 6.1%포인트 올라갔고 정권 연장론이 6.3%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특히 중도층만 놓고 보면 정권 교체가 60.6%, 정권 연장이 33.6%인데 중도층에서는 훨씬 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봐도 그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올랐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7.6%, 더불어민주당이 44.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격차가 6.6%포인트라서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런 건데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흐름이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뭐 그동안 보수 결집이 좀 있었다가 이제 다시 중도층이 이제 탄핵 심판을 쭉 지켜보고 나서 이거는 정권을 바꾸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심들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보수 결집 과표집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여론은 좀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여론이 조기 대선 때까지 그냥 쭉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55대 39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군요. 이게 과거처럼 뭐 7대 3 뭐 6대 4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나기 어렵고요. 뭐 55대 뭐 한 40 이 정도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1%포인트도 못 이겼어요. 그런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대략적인 민심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쪽이 이제 좀 더 높다. 꽤 높다.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기 대선을 하면 야당 후보로 누가 나서든 설사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 야당 후보가 되든 정권이 바뀔 겁니다. 이게 비상계엄하고 내란을 한 정당이 재집권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층도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뭔가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죠. 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우리 손으로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고, 네. 당신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야 안 돼 이제 그래서 출당시키고 강제로. 그다음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계엄 비판하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후보들이 누가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또 국민대표, 한동훈, 유승민 전 유승민 이런 분들이 있네요. 그 분들이 대선 후보가 돼서 내가 당선되는 게 사실상 정권 교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권 교체 민심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현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까요? 정책영화 기자는 누가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로 나오는데 뭐 김문수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뭐 그 정도 사이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고. 네. 그런데도 그렇게 나타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선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그게 먹히는 부분. 저는 어떤 인간과 어떤 집단의 지혜에 근본적인 회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인간이나 정당이나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동물도 아니고 지혜로운 조직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소탐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끌어안고 그냥 같이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뻔히 아는데도 네. 이 당장 뭐 거리에서 집회하면 사람 막 몇십만 모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네.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전화 받고 문자 폭탄 받고 윤석열을 지켜라 받으니까 이게 민심인가 봐.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정신이 좀 판단력이 나가는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당장 눈앞에 떡이 커 보이고 네. 뭐 원래 정치인들이 여론에 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신모 원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는 거고요. 이 흐름이 의외로 이게 뒤집히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책도 내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데도 최근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국민의힘 열성 당원들은 아이 한동훈이 걔는 안 돼 이렇게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내친 것 같아요. 저 배신자. 배신자 프레임이 먹혀 들어갔군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네. 유승민.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자 한동훈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수 있는 거의 그 유일한 카드를 지금 버리고 있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들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을 당하면 좀 태도를 바꾸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아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껏 바꿀 수 있는 논리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려면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이 더 센 거죠. 이게 뭐 한동훈,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내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더 토소력이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하여튼 인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로운 동물은 아닌데 전 최근에 어떤 그런 근본적인 회의 같은 걸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입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주말에 광장에서 이제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나뉘어가지고 이제 한국이 둘로 쪼개졌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탄핵 찬성, 반대 이렇게 서로 막 집회를 하다가 뭐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거친 막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는데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옥중에 있는데도 옥중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대도옥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목소리가 더 거칠어지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좀 흥분해서 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사람이 자기가 안 하던 그 환경에 처하면 갑자기 흥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서천호 의원이 언제 집회 참여해서 그런 얘기 해봤겠어요? 저도 되게 낯선 이름이더라고요. 서천호 네, 그분이 의원이. 이제 경찰 오래 하시고 국정원 간부를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언제 대중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해봤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맥락이 있습니다. 좀 걱정인데.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일종의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김용현 전 장관,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 처단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도 변호사가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참 기이하고요. 그러게요. 처단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그게 포고령에도 담겼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는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 보수 세력 전체가 좀 극우화하는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 보수는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이념인데 극우는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극우도 시작할 때는 선거에 의해서 일단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체제를 무너뜨리는. 네. 그 과거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이나 독일의 히틀러 나치도 선거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헌법하고 법률을 다 무너뜨리고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포퓰리스트가 등장을 해서 막 선동을 해서 이 보수 극우 표를 막 결집시켜서 일단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고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공포감도 약간 그러네요. 있고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참여하는 의원들의 이제 언사가 거세질수록 네. 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질수록 네. 민심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좀 그렇군요. 아까 송채경화 기자가 소개해 주셨듯이 중도층 네. 생각은 광장에서 나타나는 민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네. 큰일 났네. 저 사람들 저렇게 뭉치는 거 보니까 정권 바꿔야 되겠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래. 방금 말씀드린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26일부터 28일 조사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3.1절 집회에 나온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는 또 더 다를 수가 있겠네요. 더 예, 영권 좀 더 교체론이 정권 더 높아질 수 교체론이 있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렇게 과거에 독재하고 싸운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아까 걱정했듯이 파시즘이나 나치즘으로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이 너무 현명하시다. 네.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방금 말씀드린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제 처음 만나는 건데,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꼭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어제도 보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필이면 과거에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과연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하면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 결속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나를 참 예뻐하셨는데 내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네. 60대 중반 정치인이 이제 70이 넘은 전직 대통령한테 한때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전 굉장히 괴기스럽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소름도 쫙 돋고 그래서 네. 이거 왜들 이러나.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 그만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과거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소추위원장, 탄핵소추 단장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정치인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스스로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건지 좀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좀 그만두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헌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8일에 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게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고 또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지금 이 개헌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빼고 다 뭐 비명계 주자들이나 아니면 여권 주자들이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개헌을 하긴 해야죠. 뭐 네.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임기 5년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나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비호감 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5년을 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임기를 뭐 3년으로 줄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하고 뭐 좋은 방안이고요. 3년이면 사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꼭 5년을 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임기 3년이라고 하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 3년 동안이면 중요한 개혁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결심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고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네. 같아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연금도 겨우 1%포인트 가지고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개헌안을 합의를 하죠?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조기 대선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잘 만들면 내년에 지방선거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네. 2028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법. 미국처럼 이제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여론이 가장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꾸 이제 임기를 잘 못 마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 고리 시에 후임자는 자녀 임기만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그래야 이제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이제 4년 단위로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미국처럼 아예 그 부통령제를 둬서 부통령이 양원제에서 그 상원 의장을 겸임하면서 대통령 고리 시에는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하는 뭐 이런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정치를 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걸 개헌의 내용에다 꼭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던 개헌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개헌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을 너무 잘 만들려고 하면 그게 욕심입니다. 이게 헌법 잘 만든다고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선진국이 되고 정치 선진국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망가진 게 이제 헌법에 결함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어졌고요. 네. 또 그전 대통령들하고 달리 야당 탄압했잖아요. 그전 대통령들은 당선되면 그래도 야당에 이렇게 같이 겨뤘던 야당 후보를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검찰시켜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계엄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계엄을 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헌법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 실종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복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공인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야당을 미워하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죠. 네. 정치가 아니고 이제 통치를 하려고 했고 실패. 그래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를 하면 성공을 할 것이다. 오늘의 결론은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해라.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치의 복원.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